두 시대를 넘어 새 시대로 윤석만의 안녕 대한민국.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3월 18일 화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눈이 많이 내려서 전국이 아마 눈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다니실 때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아마 어제 그 국회의사당 방송이 이제 릴리스가 돼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재밌게 보신 것 같아요. 저도 한동훈 대표 나오는 유튜브 방송 재밌게 잘 봤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첫 번째 뉴스로 사설을 하나 가지고 봤는데요. 저 사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 윤 대통령, 이 대표가 직접 승복 선언해야 라는 제목의 사설인데 어제 방송에서 계속 다뤘던 이야기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시간이 곧 다가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승복을 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물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계속 해왔어요. 그런 이야기를. 그러나 보수 신문들에서 지난주 후반을 기점으로 해서 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그저께 일요일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승복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계속해 가는 가운데 가장 메이저 신문 중에는 그래도 제일 오른쪽에 있다고 생각되는 조선일보가 오늘은 사설까지 있었습니다. 사설의 내용을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나 서면을 통한 승복 메시지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달 19일 헌법재판소 결과에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고 했지만 최근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 승복 메시지 여부에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여야 정치인들은 지금 탄핵이라는 국면에서 자신들의 지지층을 자극하거나 결집하는 발언으로 정치적 이권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 양측 지지층을 자제시키고 충돌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직접 지지층의 자제를 요청하고 분명하고 단호한 승복 메시지를 내는 수밖에 없다. 그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자, 이 말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승복 메시지를 내라는 뜻입니다. 어제 제가 소개해드렸던 조선일보 전 고문 강천석 논설 고문의 칼럼이 있었죠. 그 칼럼 내용이 그거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의 지혜처럼 대한민국이 지금 반반으로 나뉘어서 찢어지게 생겼는데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자라면 지금이라도 승복 선언을 해야 된다.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 그 이야기를 조선일보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후반 칼럼에서 시작이 됐고 어제 일반 기사로 나왔고요. 오늘은 사설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계속되는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결정이 날 텐데 그 결정에 대해서 대통령이든 국민의힘이든 혹은 민주당이든 승복을 해야만 이 부분들이 우리가 안정적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끌고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여태까지의 상황을 보면 어때요? 민주당이나 또 국민의힘에 있는 강성 지지층 혹은 강성 정치인들은 계속해서 광장에 나가고 이 이야기를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갈등을 키우는 겁니다. 이 개념을 이제 정치학에서는 이제 샤츠 슈나이더라는 학자가 뭐라 그랬냐면 편향성의 동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편향성의 동원이 무슨 뜻이냐면 정치인이라는 게 뭡니까? 정치인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늘 얘기했었던 국민이 먼저입니다처럼 이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는 많은 갈등의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 갈등의 지점들이 있고 각각의 이슈마다 사람들의 생각이 저마다 달라요. 그런데 그 모든 이슈와 갈등을 5천만 전 국민이 모여서 토론을 통해 해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선거라는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을 통해서 국민의 대리인단을 뽑고 그 대리인단이 모여서 회의를 하든 논의를 하든 토론을 하든 합의를 하든 뭔가 하나의 결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기서의 핵심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갈등의 지점, 갈등과 균열의 지점들을 파악해서 그 부분을 정치인들이 해결해야 한다. 그게 바로 정치인의 의무거든요. 그러나 한국 정치의 대부분의 현실은 어떻냐면, 자신에게 유리한, 자기 정파와 진영에 유리한 갈등을 일부러 막 키워요. 갈등을 일부러 막 키우고 그 갈등을 조장해서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지지층을 동원합니다. 이걸 바로 앞서 설명했던 샤츠 스나이더의 개념인 편향성의 동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뭐 크다, 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20대들이 그 젊은 세대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목소리가 크고 집회에 나가봤더니 젊은 친구들이 참 많다. 그래서 젊은 층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다라고 믿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 하면, 흥미로운 점은 12월부터 지금까지 쭉 여론조사 결과를 흐름을 자세히 살펴보면 20대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비율은 한 20% 정도 될까 말까 그렇습니다. 60, 70%, 70% 안팎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당장 집회에 참석했을 때 집회에서 만났던 뭐 청년들이 많이 보인다. 그동안 보수 집회, 극우 집회에서 볼 수 없던 청년들이 많이 보인다고 해서 우리나라 전체 청년들의 대다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다라고 믿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이제 성급한 일반화에 오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 일부 극우 세력들이 또 거기에 준동하는 정치인들이 이 갈등을 계속 키워나가는 겁니다. 왜? 그 갈등을 키워나가서 자기의 어떤 영향력을 확보하고 그걸 과시하는 기반으로 삼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그런 부분들을 쭉 내버려 뒀습니다. 누가? 조선일보와 같은 보수신문들도 그런 부분을 쭉 관망을 하고 있었고, 어찌 보면 일각에서는 좀 부추긴 측면도 없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난주 후반을 기점으로 논조가 변했다. 특히 조선일보가 시리즈로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논조가 변하고 있다는 것, 이 흐름을 중요하게 우리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이야기를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많은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또 좋은 의견 내주시고 있고 또 여러 후원 보내주시고 계신데,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큰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중앙일보의 사설입니다. 자, 조선일보 사설과 중앙일보 사설을 제가 어제 오늘 계속 가지고 오는 이유가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한겨레 신문의 사설은 좀 편향돼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제가 잠시 뒤에 그 부분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넘어갈 텐데,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보수 신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우리가 많이 읽는 신문이 뭐 제가 몸을 담고 있었던 중앙일보,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이기도 한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조금 그 논조와 색깔이 다릅니다. 그래서 두 사설을 중심으로 저는 이제 비교를 하고 있고요. 오늘 중앙일보 사설에서는 이런 제목의 사설이 떴습니다. 집값 불안 불쏘시개가 된 서울시의 토지 거래 허가 해제. 자, 사실 이 이슈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알려진 이슈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울에 국한돼 있고, 그리고 서울에서도 강남을 중심으로 이 이슈가 몇 달 전부터 상당히 부글부글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슈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시작된 이 부동산 집값 상승은 지난번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전국으로 확산될 소지가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불씨가 이렇게 생겨날 때부터 좀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자, 사설에선 이렇게 썼습니다. 서울에서 집값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국민평형 아파트에서 불과 몇 주 만에 6억에서 7억 원이 뛴 곳도 나왔다. 자, 국민평형 아파트라는 게 뭡니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제 30평형대를 얘기하는 거죠. 이 30평형대 아파트가 몇 주 사이에 6억에서 7억이 뛰었다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고 나니 집값이 뛰었다는 부동산 광풍이다. 강남권 집값이 뛰면서 비강남권도 덩달아서 들썩이고 있다. 줄곧 하락세를 보였던 노원, 도봉, 강북구와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도 이달 둘째 주부터 확연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왜 서울의 집값이 이렇게 뛰고 있느냐? 사설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잠삼대청,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을 줄여서 잠삼대청이라고 부릅니다. 이 잠삼대청을 토지 허가제 구역에서 해제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렇고 과거에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토지 거래 허가제라는 걸 실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토허제에 해당되는 지역은 집을 사기 위해서는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허가를 받는 거를 해제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손쉽게 이제 집을 사고 팔 수 있게 됐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 해제한 지 한 달 만에 불과 한 달 만에 그 일대 아파트 거래량이 70%가 급증했다는 겁니다. 평균 매매가도 엄청 오르고요. 그러면 이 토호제라는 게 무엇이냐? 뭐 사실 그 시장주의를 우리가 전제로 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거래 자체를 어떤 규제하고 뭐 허가제로 한다는 것은 맞진 않아요. 그러나 부동산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재화와는 다르죠. 그 무엇이 다르냐?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생산하는 공산품은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수요만 있으면 또 공장의 설비 능력만 되면 물건을 얼마든지 생산해낼 수 있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된다는 뜻이에요. 수요에 맞춰서 회사에서 물건을 생산해서 납품하면 되는 거니까 공급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부동산은 달라요. 부동산은 왜 다르냐? 뭐 건물을 짓는 거는 뭐 사람들이 비용만 들이면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뭐가 필요해요? 땅이 필요하죠. 토지가 필요합니다. 땅은 근데 한정돼 있어요. 한정돼 있는 자원이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몰리면 몰릴수록 땅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산품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하는 나라에서도 부동산에 만큼은 우리가 규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시장이 너무 과열되거나 그것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킨다고 판단하면 당연히 그런 제도적 조치들이 이제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토허제를 해제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부터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나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기준금리가 쭉 내려왔죠. 그죠? 기준금리가 쭉 내려오다 보니까 기준금리가 내려온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대출이자가 싸진다는 얘기입니다. 대출이자가 싸지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아, 내가 대출 그 부담이 커서 그동안은 어떤 대출을 빌려서 아파트 담보로 집을 산다거나 이런 결정을 하기가 어려운데 대출이자가 내려가면은 좀 더 손쉽게 주담대를 받아서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쉽게 해주면 부동산 가격은 당연히 올라갈 가능성이 큰 거죠. 그 반대로 이자가 높아지면 금리가 높아지면 부동산 가격은 안정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서울시에서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하는 시점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안 부동산이 계속 침체됐던 시기가 있었죠. 한 2, 3년. 그 시기에 이 토허제를 해제할 거였으면 그때 해제했어야 된다. 왜? 그때는 금리가 상당히 높았고 부동산이 침체됐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해제를 했으면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주는 충격이 덜했을 것인데 근데 문제는 뭐다? 하필이면 금리가 떨어지고 안 그래도 부동산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가고 있는데 거기에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하면서 그 기름을 부은 격이 된 겁니다.
끓는 물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잠삼대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사설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금리가 3년 만에 인하로 방향을 트는 국면에서,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된다는 얘기죠. 금리가 인하되고 있는데 토어제를 해제한 것은 정책 둔감성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정책 둔감성의 극치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상황을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주 둔감하게 잘못된 정책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사설은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집값이 들썩이는 시점에 관계기관과의 종합적인 조율도 없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뭐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토어제를 해제한 것을 두고, 자, 이 다음 평가가 중요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뜩이나 집값이 들썩이는데 지금 이렇게 토어제를 해제한 것을 두고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오세훈 시장이 지역 주민에게 환심을 사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는 뒷말까지 돌고 있다. 이거는 제 평가가 아니고요. 중앙일보 사설의 평가입니다. 중앙일보 사설에서는 이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오세훈 시장이 지역 주민에게 환심을 사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런 뒷말이 돌고 있다라고 사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도 좀 문제의식은 갖고 있다라는 식으로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라는 것 여러분도 함께 인지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좀 재밌는 기사가 있긴 한데 이거는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경향신문의 기사인데 기사의 제목이 오쏘공 주워 담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이에요. 그 오쏘공이 뭔가 했더니 오세훈 시장이 쏘아 올린 공이란 뜻이랍니다. 왜냐하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토허제를 해제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다시 들썩이게 된 것, 그 부분을 좀 비판하는 그런 풍자하는 의미에서 오쏘공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경향신문의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그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가까이 있는 것부터 좀 보면 엘리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오세훈 씨, 왜 강남 집값을 이토록 많이 올려놨나요? 네, 왜 많이 올렸을까요? 뭐 이게 의도하고 올린 것은 뭐 아니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많이 올랐겠죠. 그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HTKRP님, 국토부와 의논을 했니 안 했니 논란인가 보더라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는 그 관계부처와 우리가 진지하게 또 다양한 어떤 소통 방식으로 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아마 그거는 이제 큰 문제일 수 있다라고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희나님, 중알부 사설에 동의합니다. 아마 표를 얻으려고 그런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제 반응해 주시는 것처럼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그런 말씀을 다 해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 며칠 전부터 계속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감 국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민감 국가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 미국 정부에서 민감 국가라는 것을 지정해서 그 리스트를 이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영어로는 SCL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이재명 대표가 좀 강도 높게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 미국 정부에,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하기 전에 바이든 행정부 때 지정된 거예요. 지난 1월 달인데 1월 달에 지정되고도 2달 동안 우리 정부가 몰랐다는 겁니다. 사실 정부가 이렇게 지정이 되고도 2달 동안 몰랐다는 거는 뭐 직무유기죠. 직무유기고 어떻게 보면 무능한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럼 민감국가로 지정된 게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내야 되고 그래야만 이 민감국가 지정에서 우리가 해제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그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원인을 파악하는 겁니다.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제일 우선인데 그 원인을 파악하기도 전에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이 전국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거짓 뉴스를 선포한다거나 아니면 좀 침소봉대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양해야 될 지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이제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권에,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을 얘기하는 겠죠. 국민의힘을 얘기하는 거죠. 1년 안에 핵무장을 할 수 있다. 뭐 핵무장을 해야 된다. 이런 허장성세가 결국 민감국가 지정으로 이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가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준비 중이기 때문이다. 근데 그 핵무장을 준비하는 주체가 누구다?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에서 핵무장을 준비한다라고 자꾸 얘기하고 다니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대한민국 위험한데 핵무장하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저기를 제재를 하든지 어떤 제한을 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민감국가로 지정을 해야겠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우리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핵무기와 관련돼서는 NPT라고 있어요. 핵확산 금지 조약이라고. 그 부분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제재하고 그 부분을 통해서 경고를 하고 이러는 거지 이 민감국가의 어떤 지정 영향에 핵무기를 준비한다는 것이 물론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그죠? 영향을 미칠 수는 있는데 그럼 영향이 어떻게 미쳐지냐?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직접적으로 핵무기를 준비하는 그런 단계에 간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강조해서 한다거나 그런 상황이라면 바이든 미국 정부에서도 분명히 이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뭐 민감국가 지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라면. 그러나 지금까지 그런 논의가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 핵무기를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국민의힘에 누가 있나 한번 떠올려 보면은 저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나경원 의원이었던 것 같아요. 나경원 의원이 우리도 뭐 핵무장 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좀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보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외에 뭐 우리가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라고 정말 이렇게 비중 있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진지하게 얘기가 된 적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여당이 자꾸 핵무기 얘기하니까 그것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민감국가로 지정을 한 거다라고 몰아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논리의 근거가 어디서 나왔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다음 기사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이거는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일주일 전이에요. 3월 11일 한겨레 신문 기사인데 내용이 뭐냐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됐다는 이야기예요.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됐다라고 한겨레 신문이 이제 단독 보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 핵무장론 확산이다.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이재명 대표는 어제 이야기를 했고 한겨레 신문은 지난주에 이 기사를 썼습니다. 그럼 지난주는 어떤 상황이냐? 우리나라가 왜 민감국가로 지정됐는지 그 이유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도 대한민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사실을 뭐 알고도 발표를 안 했는지 아니면 이때까지 몰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적어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가 정확히 밝혀지기 전이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겨레 신문은 핵무장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정확히 말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미국 상황도 좀 살펴봐야 될 것이 지금 미국 정부는 어디예요? 트럼프 행정부죠.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지정된 그 이전 정부의 판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지는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4월 달에 발효되기 전까지 해제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갈 텐데 저는 그 부분 충분히 소구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저간의 상황을 따지기에 앞서서 한겨레 신문은 핵무장론 확산 때문에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했다라고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어떻게 되냐? 며칠 후에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 회의에서 공개석상에서 핵무장론, 국민의힘이 추진했던 핵무장론 때문에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건 팩트가 틀렸습니다. 맞지가 않아요. 사실이 아니에요. 왜? 다음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뉴스를 보시면 자, 이 조선일보의 기사인데 오늘 새벽 4시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가장 최신 보도인데 이 보도의 내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자, 미국의 입장입니다.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한국이 유출 시도를 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아마 그 민감국가 지정의 배경이 된 것 같다는 건데, 자, 이건 무슨 기사 내용이냐면 이제 미국에 있는 연구소에서 이제 근무하는 그 한 계약직 직원이 있었습니다. 이게 2년 전입니다. 2년 전에 에너지 산하 연구소에서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원자로 설계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이제 한국으로 이제 가져가려다가 이제 적발이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이 부분은 상당히 뭐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고 그 부분을 우리가 뭐 실두를 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이 민간국가 지정의 어떤 하나의 배경적 요소로 작용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이것만 원인은 아닙니다만은 근데 자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소프트웨어를 뭐 가지고 가려다 적발된 거 하고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거 하고 이게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려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어느 나라에서 뭐 기술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NPT 때문에 우리가 핵무장을 하지 않는 거지 우리가 어떤 기술이 부족해서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핵무장을 하기 위해서 어디서 무슨 설계도를 빼온다거나 어디서 기술을 어떤 우리가 뭐 유출해서 받아온다거나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NPT에서의 어떤 제재와 국제적 약속 때문에 핵무장을 안 하는 거지 우리는 얼마든지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 그런데 안 하는 것뿐이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번에 민감국가 지정이 핵무장론과는 관계가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서 밝혔던 것처럼 한겨레 신문은 일주일 전에 핵무장론 때문에 미국이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라고 확정 보도를 했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 또한 공개석상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이거는 정확한 인과관계, 사실 확인 없이 국민의힘을 핵무장 세력으로 몰고 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미국이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지정을 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탓으로 돌리는 거죠. 국민의힘의 핵무장론 때문에. 그런데 참 이거는 뭐 100번 양보해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정말 양보해서 그러면 국민의힘이 정말 핵무장 뭐 이야기를 했냐? 뭐 그걸 한번 또 따져봐야겠죠. 그죠?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핵무장을 직접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막 강조했던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 그게 우리가 진지하게 논의된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어떤 기조를 계속 가져오곤 나라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제재를 받고 있습니까? 그죠? 엄청난 제재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대략 한 7, 8년 전인가요? 이제 이란에서도 핵무장을 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당시에 막 이스라엘이 막 미사일로 폭격을 했네 어쩌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미국에서 엄청난 이제 경제 제재를 들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란 입장에서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 지금 같은 어떤 글로벌 사회에서는 어떤 글로벌 사회에서의 경제 제재가 이루어지면 그 나라는 거의 망하다시피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그런 NPT라는 국제적인 규약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과의 어떤 한미 동맹이 가장 굳건하게 이렇게
유지돼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 뜻을 국제적인 조약과 또 경제 제재까지 감수해 가면서 핵무장을 하겠다는 것은 아주 비현실적인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부터 나서서 가장 먼저 비판을 할 거예요. 그러나 국민의힘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논의가 제대로 이뤄진 적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가야 하느냐, 저 캡처 사진 하나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지금 합리적인 그 핵과 관련된 핵 이용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이 화면 옆에 한동훈 대표가 어제 올린 페이스북 글이에요. 여기서 이 정리가 아주 너무 잘 돼 있어서 제가 이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핵무장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허장성세가 아니라 국익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허장성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허장성세를 부리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핵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실리적인 입장을 가져야 됩니다. 철저하게 국익을 생각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식이 제일 좋겠느냐? 한동훈 대표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직접적인 핵무장은 신중해야 한다. 그죠? 그리고 신중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유랑 똑같아요. NPT를 탈퇴하면 경제적 제재와 같은 악영향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찌 보면 이게 더 결정적인 이유일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핵무장을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시설을 대한민국 이 좁은 영토에 어디에다 둘 건가요?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조그만 것도 신설을 하려고 하면 하다못해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쓰레기 소각장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뭐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마포구의 상암동 끝자락에다가 그 소각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몇 년째 그 주민들의 반대로 이게 제대로 진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뭔가 우리 지역에 혐오 시설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풀어내기가 너무 힘들죠. 왜냐하면 땅이라도 넓으면 뭐 사막 한가운데라도 짓던지 할 텐데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물며 핵무기를 만드는 시설을 대한민국 어디에다 짓겠습니까? 이거 국내에서도 이게 합의가 안 되면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극우 정치인들 중에서 대한민국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 아, 이거 요즘 말로 하면 뭐 자신감 뿜뿜하는 이야기죠. 매우 감성적으로 그래. 정말 막 가슴이 웅장해지는 느낌으로 대한민국도 핵무기를 가져서 할 소리 하고 큰 소리 칠 거 치고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 있습니다.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 핵무기 시설을 어디에다 둘 건데 어느 지역에다 만들 건데 라는 이야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답을 못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를 보면 일본처럼 핵 잠재력을 확보해야 된다. 이게 이제 한동훈 대표의 생각인데 저도 이 부분에 적극 동의합니다. 핵 잠재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앞서 말한 그거예요. 대한민국이 기술력이 없어서 핵무기를 못 갖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거에 필요한 어떤 준비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지만 어떤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라든가 또 NPT를 탈퇴했을 경우에 들어올 수 있는 경제적 제재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일본은 우리보다 핵에 대한 어떤 이용 측면에서 훨씬 더 제재를 덜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교가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안보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6개월이면 핵무기를 몇 개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까지는 대한민국도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일본 정도 수준까지는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세 번째는 핵 추진 잠수함이죠.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얘기 아마 여러분들 좀 뭐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 뭐냐면 보통 우리가 쓰는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이에요. 근데 디젤 잠수함과 달리 핵 추진 잠수함은 핵 연료를 가지고 이제 가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젤 잠수함은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다가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어떤 속도라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도 제한적이죠. 하지만 핵 추진 잠수함은 사실상 수면 위로 올라올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수면 위로 올라올 필요가 없으면서 속도 또한 매우 빠르기 때문에 정말 어떤 잠수함으로 치면 궁극의 잠수함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한번 부연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어떤 핵 잠재력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 이거는 상당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핵무장 하자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게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마침 뭐 이렇게 좀 핵무장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계셔서 그런지 지금 동시 접속자 수가 2,000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좀 시청해 주시는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계속해서 이 이야기 좀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할게요.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대한민국은 원전 강국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을 폐기한다고 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쓰고 막 태양광을 설치해서 멀쩡한 논밭을 갈아엎고 거기에다가 태양광 설치하고 그리고 산등성이에다가 태양광 설치했다가 나중에 막 산사태 일어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대한민국의 원전 생태계가 무너지다시피 한 거를 다행히도 윤석열 정부 들어서 되살려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5대 원전 강국이에요.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그 다음이 대한민국입니다. 5대 원전 강국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일본보다 앞서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앞서 얘기한 4개 나라는 다 핵무기가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만 핵무기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한민국도 핵무기를 갖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고 뭐 이재명 대표가 저를 비판한다면 제가 1대1 토론 자리를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NPT를 깰 경우에 경제적 타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는 핵무장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평화적인 핵의 이용을 위해서도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가져가야 한다. 그게 이제 우리의 이제 논점이지 않습니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동훈 대표가 앞서 밝혔던 것처럼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은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핵 잠재력이라는 것은 뭐냐? 요거는 조금 아마 여러분들 듣기에 그 낯선 단어일 수 있으니까 주의 깊게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핵심은 첫 번째,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사용한 다음에 핵연료를 사용한 다음에 거기에서 재처리를 통하면 우라늄과 플루토늄 또 사용할 수 있는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뽑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재처리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핵연료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썼는데 그걸 재처리 과정을 거치면 그걸 연료로 또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매우 효율적으로 이 원자력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재처리 기술이 필요하다. 근데 이 재처리 기술은 물론 핵무기를 만들 때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원자력 발전으로 전기를 만들 때도 이것만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면 아주 효율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필요한 기술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우라늄 농축 기술입니다. 그럼 우라늄 농축 기술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자연 상태에서 우라늄은 이게 보통 두 가지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가장 많이 있는 우라늄은 238이에요. 그러니까 우라늄 238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우라늄 238은 뭐냐면 조금 무게가 무거운 겁니다. 근데 이게 그 99.3%를 차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뭐 핵무기를 만들거나 뭐 그럴 때 필요한 거는 이 우라늄 238이 아니고 우라늄 235입니다. 3 개가 적은 거죠. 우라늄 235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자연 상태에서는 0.7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라늄 238을 우라늄 237로 바꾸는 것. 이걸 농축한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압축하듯이 이렇게 하는 걸 농축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우라늄 238을 235로 바꾸는 게 농축 기술입니다. 요 두 가지만 해결되면 대한민국도 원전 이용에서 아주 획기적인 기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처럼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핵무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핵 잠재력인데, 근데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핵 잠재력을 추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만들겠다라는 뜻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5대 원전 강국으로서 평화적인 이런 원자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제대로 이용하려면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기술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떤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좀 얻어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뭐 사실은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우리가 이걸 하려면 미국의 동의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미국의 동의가 없으면 방금 말씀드렸던 두 가지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 핵 문제에 대해서 매우 예민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재처리 기술하고 농축 기술을 하는 거를 허용해 줬던 시기가 잠깐 있었어요. 그때 일본도 그거를 이제 혜택을 받아서 지금과 같이 간 거였고,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인도가 평화적 어떤 이용을 위해서 그 재처리와 농축 기술을 하겠다고 했는데 막판에 그걸로 핵무기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안 되겠다. 다시는 저런 그 재처리와 농축 그런 권한을 줘서는 위험해진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몇십 년 동안 그 부분을 꼭 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우리의 어떤 관계에서도 미국이 그 협정을 개정해 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협정을 개정해 주면 다른 나라들도 우리도 그러면 재처리하고 농축할래 라고 나서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곤혹스럽잖아요. 미국은 어쨌든 전 세계의 어떤 비핵화를 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나라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 사례가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 미국의 무기 나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미국의 무기 나래한다는 거는 그 협정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한미 원자력 협정의 내용은 미국의 원료와 미국의 기술을 쓸 경우에 제한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미국에서 어떤 원자력 이런 거에 필요한 장비를 들여오고, 그리고 미국에서 필요한 물질을 가져와서 썼을 때 이 협정의 제재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협정 초기와 달리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떤 수준이냐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런 장비들을 다 만들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5대 원전 강국으로서 뭔가 평화적 이용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협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어떤 핵 원료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국에서 수입하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나 뭐 이런 나라들에서, 다양한 나라에서 우리가 수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어떤 우리가 맺은 협정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제한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미국이 눈 감아주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기술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원료를 다른 나라에서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우리가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묵인해 달라는 그런 협상 전략으로 가져가야 이 어떤 핵 잠재력과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거지, 뭐 자존심을 내세워가지고 우리도 핵무장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그 핵 잠재력 확보가 매우 현실적이고 지금으로서는 가장 이상적인 그 방침이다, 정책이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핵 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건 더 쉬워요. 뭐냐, 제철이나 농축보다 더 현실적이에요. 근데 다만 이제 그 한미 원자력 협정은 민수용입니다. 민간에서 우리가 원자력 발전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군사용 협정은 우리가 맺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미국하고 우리가 군사용 협정을 다시 맺어서 핵 추진 잠수함을 확보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뭐 가장 우선순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럼 이게 불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2021년도에 호주가 미국과 그런 협정을 맺어가지고 버지니아급 핵 추진 잠수함을 확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례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호주에 이런 걸 하게 된 이유는 무슨 뜻이에요? 그 태평양 안보 차원인 거예요. 태평양 안보라는 건 뭐예요? 태평양을 마주하고 있는 어느 나라를 겨냥한 겁니까? 중국입니다. 중국을 겨냥해서 이 태평양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핵 추진 잠수함을 호주가 가질 수 있게 해준 겁니다. 그러면 중국을 견제하는 이런 안보용으로 가장 효과적인 나라는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대한민국이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갖는 것이 그렇게 나쁜 선택이 아니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선택이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걸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어요. 뭐냐면 올해가 북한 노동당 창당 8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올해 김정은이 무력 과시를 많이 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서 내세웠던 게 북한도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겠다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8일 토요일에 김정은이 직접 핵 추진 잠수함 건조 현장을 시찰을 했어요. 그걸 이렇게 대서특필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전 세계에 알리는 거죠. 야, 우리 북한도 이제 핵 추진 잠수함 가질 수 있어. 좀만 있으면 우리 다 확보해.
하고 과시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될 경우에 북한은 있는데 우리만 없으면 이 세력의 균형이 맞겠습니까? 맞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설픈 핵무장을 이야기를 해가지고 괜히 제재를 받고 실익을 못 얻는 것보다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핵 추진 잠수함, 더 나아가 핵 잠재력을 확보하는 전략이 훨씬 우리에게 현실적이고 이득이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그 핵 잠재력 확보와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또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간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똑같은 그런 마음이실 것 같은데요. 내일도 또 모레도 또 저는 찾아올 테니까요. 또 아쉽겠지만 계속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이제 시청자 여러분 의견을 한번 써주신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리훈이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안녕 대한민국, 윤석만 의원님 반갑습니다. 수준 높은 뉴스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 수준 높은 뉴스가 가능한 거는 우리 함께 해주시는 동료 시민 여러분들께서 그만큼 수준이 높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시청자 여러분이 수준 높지 않은데 제가 수준 높은 뉴스를 하면 누가 들어주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매우 수준이 높다. 저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최정희님, 윤석만님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가나다라 마바사님, 빈말이 아니라 진행 너무 잘하심. 목소리도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화이팅. 네,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동훈 대표와 달리 이런 오글거리는 말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칭찬과 감사 이야기는 많이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문순님, 아침에 들을 방송이 없었는데 이렇게 뉴스평 너무 좋아요. 앞에서 힘이 느껴집니다.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혼자 가긴 어려워도 함께 손잡고 가면 길이 분명히 열리니까요. 우리 계속해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해위드훈이님 오늘도 오늘은 이제 무언의 메시지로 또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혜님도 무언의 메시지로 응원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끝까지 가자님 귀여운 이모티콘으로 응원을 해주셨는데 전 뭘까요? 안아주는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뉴스 사랑방도 이어서 이제 방송이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그 채널 고정해 주시고 뉴스엔진 앞으로도 더 많이 사랑하고 애청해 주시기를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또 보니까 또 끝까지 가자님도 또 무언의 메시지로 감사 인사를 남겨주셨습니다. 자,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큰 감사 말씀 드리고요. 오전 10시 잠시 후에 김혜승 앵커의 뉴스 사랑방 계속 되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